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웅동학원 등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형식에 상관없이 출석해 답변하겠다고 밝혀 사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을 듣고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어린 두 자녀들이 보는 데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세기의 IT 소송이라 불리며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가진 사람으로서 누려왔던 많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후 2시 34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1층 홀에 선 조국 후보자는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파일에 철을 한 입장문을 들고선 조 후보자는 저와 가족을 둘러싼 따가운 질책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입장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심, 조 후보자가 원불교 교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불교 용어로 하심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굴기하심의 뒤 두 글자로 항시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데서 굴기하심이 이루어진다고 원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방아착, 내려놓아야 다시 쥘 수 있고 버려야 얻게 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누렸던 혜택을 내려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문을 읽는 동안 조 후보자는 평소 모습과 달리 입장문을 들고 있던 양손을 잠시 떠는가 하면 잠깐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저의 진심을 믿고 지켜봐달라는 대목에서는 예의 그 조국으로 돌아가 또박또박 한자 한자 힘줘서 읽기도 했습니다. 2분 45초가량 입장문 낭독을 마친 조국 후보자는 방송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곧바로 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과 표현으로 봐도 되느냐, 딸 입학 특혜에 대한 해명은 없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후보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퇴장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오늘 입장문 발표가 딸 입학 특혜 논란 등으로 돌아선 조각나고 갈라진 민심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남을 나로 알고 산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가 무아봉공의 원불교 이념을 쉽게 풀어쓴 말로 대산종사는 이 말을 평생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절처봉생, 길이 끊어진 곳에서 삶은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어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일주일 만에 15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혼잡한데 한 승합차 운전자가 차와 차 사이로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합니다. 이에 뒷차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 난폭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에 잠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멈춰선 사이 승합차에서 빨간 모자를 쓴 건장한 남성이 내려 열려진 창문으로 옆차 운전자를 있는 힘을 다해 여러 차례 마구 폭행합니다. 휴대폰을 빼앗아선 땅에 패대기까지 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운전자 아내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5살 자녀들이 고스란히 모두 봤습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낸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청원 일주일 만에 15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애초 단순 폭행과 재물 손괴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경찰은 성난 여론에 깜짝 놀라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일단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번에 공분을 산 제주도 칼치기 사건 같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급정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9가지 행위를 지속 반복했을 경우 난폭, 보복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엔 더욱 강하게 처벌해 벌금형은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강간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나아가 특가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운전자엔 일시 정차 중인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해자는 1, 2주 진단서라도 끊어내면 가해자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차량 전체로 정차된 사람을 때렸잖아요. 때린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상해로 가서 전치 2주 진단만 나와도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도록 했는 거고요. 차량을 이용한 위협행위에 대해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에 적용되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보복운전 개념이 처음에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차로 협박, 폭행, 상해, 손괴하는 경우 이럴 때 단순한 형법의 폭행, 협박, 상해, 손괴가 아니라 특수 상해, 폭행, 특수 손괴, 특수 협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중처벌 받는다라고 합니다. 실제 인터넷엔 칼치기 등 난폭 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에 규정된 것과 달리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수사기관 재량인데 특수자가 들어가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폭행, 특수협박 이런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경찰 실무에서는 보면은 그냥 일반 폭행, 일반 협박으로만 지금 하다 보니까 그냥 아직은 조금 경찰 실무적으로는 심각성을 조금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당장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다 성난 여론에 놀라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 단적인 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흉기로 위협하는 것보다 차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게 2차, 3차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로 위의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도로 위 무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세기의 IT 재판이라고 불렸죠. 관심을 모았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판결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 어떤 소송이었죠? 네, 지난해 3월에 이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다가 과징금 3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이 일부러 이용자의 어떤 이익을 저해하기 위해서 접속 경로를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한 접속 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어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로서 구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방통위가 이제 법적인 판단을 했고 그에 따른 과징금과 이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그 과징금과 시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한 소송에 대해서 우리 1심 행정법원에서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IT 업계는 물론일 것이고 저희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 이유는 이제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 이제 CP라고 하거든요. 네. 이러한 CP들 뭐 넷플릭스나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러한 어떤 이제 CP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들이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어떤 국내 사업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이용료를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글로벌 CP들에 대해서도 이제 서비스 이용료, 우리 국내 인터넷망을 이제 이용하니까 그런 국내 인터넷망 이용료를 이제 그들에게도 좀 더 현실적으로 비용을 이제 현실적으로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에 있었는데 이러한 방통위의 어떤 정책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좌초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어려워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처음에 이제 법원이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사실 조금 부당한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판결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법원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제 조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이용자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다소 지연시키는 행위까지 제한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법원의 그런 판단이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남은 것은 하루빨리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방통위에서는 즉각 항소할 방침을 이제 내비쳤는데 2심에서 이제 또 한 번 법원 판단이 좀 뒤집힐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30대 조현병 환자가 집에 있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제정신으로 부모를 죽이는 자식은 없을 테니 심신장애가 인정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1살 윤모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어머니와 침실에 있던 아버지를 느닷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그것도 모자라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해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집에 골프채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아주 어려운 집은 아닐 테고 중산층 이상은 될 거라 짐작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형에 대해 열등감이 심했던 윤 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을 형에 비해 차별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피해자들 시신이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고 적시됐을 만큼 범행은 말 그대로 목불인견 잔혹했습니다. 관련해서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엔 영화관에서 검표 업무를 하는 여성을,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영화관 같은 사람 많은 곳에서 저런 행위를 한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의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 상실의 경우 책임성이 조각돼 형사적인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법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씨의 망상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실 검증 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 손상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물어보니 윤 씨의 경우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을 실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시쳇말로 예를 들자면 약물이나 술에 취해 내가 뭘 하는지, 내 행동이 무엇 의미하는지 인식이 크게 부족하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 성립합니다. 윤 씨의 경우엔 환청을 들었더라도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 즉 부모를 죽인다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나 판결 기사에 꼭 달리는 댓글이 쌀값도 아깝다. 왜 저런 흉악한 폐륜 살인범 쌀값을 내 세금으로 대줘야 하냐. 사형시켜라 라는 항의와 성토입니다. 사형제,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법조계엔 사형제에 대해 다시 헌법 소원을 낼 움직임이 있는데 내게 되면 이번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판결을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